어머니 죄송해요. 장모님이 갑자기. 뭐라고? 장모님이 오셨다고? 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셔서.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어떻게야? 장모님이 오시면 부모는 버려도 되는 거야? 장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지영이가 전날 밤부터 준비한다고. 그럼 내 마누라는 음식 준비할 시간은 있고 우리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없었다는 거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이게 실수로 넘어갈 일이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영하 15도에서 진순이까지 데리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다음은 무슨 다음?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희 장모님이나 잘 모시고 살아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교육열이 폭발적으로 치솟던 시기였습니다. 대학 진학은 곧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황금 티켓과도 같았고,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대학 교육을 위해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육상이 여사는 지역 명문여고에서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모범생이었고, 선생님들은 그녀의 명문대 진학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학업 성적은 가난한 집안의 자랑이었고, 부모님은 딸의 눈부신 미래를 기대하며 힘든 생활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고3 겨울,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은 그녀의 모든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그녀의 곁을 영원히 떠나셨고, 남겨진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장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 했는지,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다 알아. 하지만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눈물 섞인 사과를 들으며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장의 빈자리는 곧 생활고로 이어졌고, 중학생, 초등학생인 동생들의 학비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접어두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은 못 가기로 했어요. 장이야, 그래도 내가 너같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떻게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에요. 동생들도 있고, 이제 제가 가장이에요. 우수한 학생이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장학금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선택을 밀고 나갔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독학으로 영어와 회계를 공부했고, 낮에는 열심히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참고서로 실무 지식을 쌓았고,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어 대기업 격리부서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육상이 씨 자격증도 많고 성적도 좋으셨네요. 격리부 신입으로는 과분한 인재인데. 인사 담당자의 말에 그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대학 진학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녀는 배움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의학 서적을 찾아 읽었고, 때로는 혼자서 울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한숨을 쉴 때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그녀의 성실함과 꾸준한 자기 개발은 곧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2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했고 부서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상희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나요? 퇴근하고도 공부하고.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녀의 겸손한 답변 뒤에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과 그것을 딛고 일어선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좌절된 대학의 꿈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강인한 정신력은 이후 그녀의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교육의 기회를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제공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삶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좌절된 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승화되었고, 그녀의 삶을 더욱 값진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5년째 접어들 무렵,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업무차 방문한 거래처에서 그녀는 현재의 남편인 김민석 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설회사 재무팀장이었던 그는 성실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육상희 씨, 퇴근하고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업무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업무적인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차츰 그들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에 매료된 김민석 씨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상희 씨, 우리 이제 업무 얘기 말고 개인적인 얘기도 해도 될까요? 그래요. 좋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김민석이 자신과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대학 못 갔어. 하지만 지금은 그게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됐지. 당신처럼. 그래서 더 마음이 가나 봐요. 1년간의 연애 끝에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자. 그래, 힘들어도 함께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결혼 후 그들은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둘 다 열심히 일했고 서로를 위해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기 생겼어요. 정말, 상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임신 소식은 부부에게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아들 선호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못 이룬 꿈 내가 다 이루렴. 아들 선호는 부모의 사랑과 정성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교육의 기회를 아들에게는 반드시 제공하겠다는 결심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점차 안정되면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도 나아졌고 그들은 아들의 교육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호야,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할 수 있게 해줄게. 엄마, 나도 열심히 할게요. 엄마가 못 간 대학 내가 꼭 가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선호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듯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거쳐 마침내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꿈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에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이 아들을 통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꿈이 이제 선호를 통해 이뤄진 거야. 그렇게 그녀의 좌절된 꿈은 다음 세대를 통해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노력이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성공 이야기가 아닌 세대를 이어 실현된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정년 퇴직을 앞두고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던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마을로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볼까? 꼭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요. 나도 사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시 생활이 이제는 좀 벅차네요. 퇴직금으로 마련한 양평의 전원주택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고 뒤편으로는 울창한 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런 변화를 반겼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농사꾼이 됐네. 그러게, 상추랑 고추는 잘 크는 것 같은데 토마토는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지?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농사일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웃들의 도움으로 차츰 재배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는 재미에 푹 빠졌고 수확한 작물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창희 씨네 고추가 참 맛있어. 비결이 뭐예요? 아이고, 제가 뭐려. 옆집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인데. 주말이면 의사가 된 아들 선호가 찾아왔습니다. 병원 일로 바쁜 와중에도 부모님을 찾아오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여기 이사 오신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래. 엄마는 우리 아들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아. 제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죄송해요. 바쁜 거 엄마가 다 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엄마는 더 기쁘단다. 퇴직 후의 삶이 단조로울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부녀회 활동을 통해 마을 축제를 준비하는 일도 거들었습니다. 유 여사님, 우리 마을에 오셔서 정말 좋아요. 젊으신데도 마을 일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고.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도시의 삶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 조용한 마을에서의 생활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반딧불이 반짝이는 정원에서 남편과 차 한 잔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와서 사는 게 천국 같지 않아요? 그러게, 진짜 이렇게 살 걸 그랬나 봐. 이제 선호도 장가 보내고 손주도 보면 더 좋겠다. 그러게요. 우리 아들 아직 일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나 봐요. 이제 그들의 하루는 더 이상 시계 바늘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동네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며 저녁이면 아들과 통화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삶의 여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을의 풍경도 달라졌고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봄에는 산나무를 캐고 여름에는 텃밭 채소를 가꾸며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고 겨울에는 눈 쌓인 마을 풍경을 감상하는 등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주말 아침 평소처럼 텃밭을 가꾸고 있던 그녀에게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아들 선호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설레는 목소리로 선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정말 우리 아들 드디어?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늦둥이 아들의 결혼 문제로 늘 걱정이었던 터라 이 소식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응, 우리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이름은 박지영이고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지영이는 똑똑하고 배려심도 깊어요. 엄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불러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보, 선호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대요. 정말 우리 아들 드디어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났나 보네. 일주일 후 그들은 예비 며느리 지영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영은 단정한 차림새와 예의 바른 말투로 좋은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선호 오빠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참 고우네. 지영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선호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의 모습에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비록 요리는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직접 만든 음식 가져올게요. 아이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우리 선호랑 잘 지내주는 게 더 중요해.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지영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머님, 선호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빠를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그랬니? 우리 선호가 그런 얘기도 했구나. 네, 저도 어머님처럼 현명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힘든 시절을 아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비 며느리를 배웅한 후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죠? 그래. 지영이 참 똑똑하고 착해 보이더라. 명문대까지 나왔으니 머리도 좋고.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데, 지영이는 그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영은 틈틈이 양평의 전원주택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텃밭 일을 돕기도 하고 시골 생활에 대한 관심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중에 이렇게 전원 생활하고 싶어요. 도시 생활도 좋지만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우리 선호랑 함께 여기 와서 살아도 좋아. 며느리가 될 지영을 만난 후 그녀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 같았습니다. 텃밭의 채소들도 더욱 싱그럽게 자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듬해 봄 그녀는 손자 민준이의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선호와 며느리 지영의 첫 아이였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처음 본 손자의 작은 얼굴은 그녀의 심장을 녹여버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들 한번 안아보세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갓 태어난 민준이를 품에 안은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체가 자신의 팔에 안겨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네요. 그러게 이제 진짜 늙었다는 게 실감나네. 아기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지영은 똑똑하고 야무진 성격답게 육아를 완벽하게 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애기 키우는 건 다 거기서 거기야. 어머님, 제가 체계적으로 육아일지도 쓰고 있어요. 나중에 둘째 낳으면 이 경험이 도움될 것 같아서요. 우리 며느리 역시 똑똑해. 민준이가 100일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양평집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음식을 준비하고
이웃들도 초대해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키운 채소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첫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민준이의 발달 속도가 또래보다 훨씬 빨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벌써 알파벳을 다 외워요. 3살인데 영어 동료도 따라 부르고요. 정말 우리 손주가 엄마를 닮아 똑똑하구나. 지영은 아이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물론 주말에는 특별한 영재 프로그램도 수강하게 했습니다. 5살이 된 지금 민준이는 또래보다 뛰어난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끔 손자에게 너무 많은 것이 요구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영아, 민준이한테 좀 여유를 줘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키워요. 저도 민준이한테 부담 안 가게 최대한 놀이처럼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도 애가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표정 잘 살피면서 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민준이는 양평 할머니 집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따고 개구리를 관찰하고 나비를 쫓아다니며 뛰어노는 모습은 마치 작은 과학자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나비는 왜 노란색이에요? 어머나, 우리 민준이는 이런 것도 궁금하구나.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민준이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연과 어우러지며 배우는 삶의 지혜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호야, 민준이가 책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놀면서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해. 네. 엄마, 저희도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도시에선 못 보는 걸 여기서 많이 보고 배우잖아요. 그녀는 손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비록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이제 그 아들은 더 뛰어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이 주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여기서 자고 싶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더 해줄게. 이렇게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그녀는 더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들과 손자를 통해 더 큰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완강한 태도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손자 민준이의 지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며느리 지영은 교육 스케줄 조정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말씀이 이해는 가요.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영아, 그래도 민준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님, 요즘은 5살이 중요한 시기래요. 6살부터는 더 빡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설득을 시도할 때마다 지영은 각종 교육 통계와 사례들을 들며 자신의 교육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저도 지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선호마저 아내의 편을 들자 그녀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주말 아침 양평 집에 온 민준이는 피곤해 지친 얼굴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영어 단어 외우고 놀아야 해요. 엄마가 시험 본다고 했어요. 민준아, 잠깐만이라도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엄마가 화내실 거예요. 그녀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아, 제발 주말만이라도.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민준이를 위한 거예요. 저는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5살 배기가 무슨 죄야? 어머님도 선우 오빠 어릴 때 공부시키고 싶으셨잖아요. 전 그저 민준이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뿐이에요. 지영의 단호한 말투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손자의 일정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말에 올 때만큼은 최대한 아이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텃밭에서 딸기 따자.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까요? 괜찮아. 할머니가 책임질게. 그렇게 그녀는 손자에게 잠시나마 쉴 틈을 만들어주려 했습니다. 비록 며느리의 교육 방침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손자가 잠시나마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는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지영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민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민준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도 아이의 행복이 성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며 그녀는 묵묵히 손자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겨울날 매서운 칼바람이 양평의 전원주택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손자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여보, 진순이 밥은 주셨어요? 그럼 아까 줬지. 오늘 민준이 온다고 하니까 꼬리를 막 흔들더라고. 진순이는 3년 전부터 그들과 함께 지내는 진돗개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을 지키라고 데려온 강아지였지만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준이는 진순이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현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순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진순아. 차에서 내린 민준이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진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순이도 꼬리를 흔들며 민준이를 반겼습니다. 어머님, 추운데 고생하셨죠? 아니야. 우리 손자 보러 오는데 무슨 고생이야. 지영은 여전히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가방에서는 학습지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못 본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호박죽 끓여놨어. 들어와서 먹자. 잠깐만요. 진순이랑 좀만 더 놀다 가요. 추운 날씨에도 민준이는 진순이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감기 걸리겠다. 이제 들어와서 공부하자. 엄마, 조금만 더요. 네. 지영아, 오늘 하루는 좀 쉬게 해주면 어떨까? 어차피 주말인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녁에는 꼭 영어 단어는 외워야 해요. 민준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순이랑 산책 가도 돼요? 그래, 할머니가 같이 가줄까? 마당을 지나 뒷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그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순이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민준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봄에는 여기 꽃이 피나요? 그럼 봄이 되면 진달래랑 개나리가 예쁘게 피지. 우와, 그때도 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민준이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와. 저녁이 되자 그녀는 손수 만든 반찬들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무로 담근 깍두기, 된장찌개,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까지.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는 약속대로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순이가 옆에 누워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외웠어요. 이제 진순이랑 놀아도 돼요? 지영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단어를 외운 것입니다. 밤이 되자 민준이는 진순이가 있는 거실에서 자겠다고 졸랐습니다. 결국 거실에 이불을 깔고 진순이와 함께 누웠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여기서 자도 돼요? 그래, 내일도 우리 민준이랑 진순이랑 여기서 자자. 잠들기 전 민준이는
진순이를 꼭 껴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진순아, 너무 좋아. 내일도 같이 놀자. 그렇게 겨울밤은 깊어갔고 할머니 집의 포근한 온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민준이가 좋아하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얼른 일어나서 숙제부터 하자. 어제 하나도 안 했잖아. 엄마,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안 돼. 일어나. 할머니 집에 왔다고 공부를 이럴 순 없지. 그녀는 부엌일을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진순이를 베고 잠든 채였고 지영은 아이의 이불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애가 피곤해하는데 좀 더 재워줘.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에요. 어제도 공부를 못했는데 오늘까지 이러면 안 되죠. 하필 주말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요즘은 주말이 더 중요해요.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잖아요. 민준이가 겨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진순이도 함께 일어나 민준이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진순이랑 좀만 더 있고 싶어요. 민준아, 그만. 얼른 씻고 와서 중국어 단어부터 외우자. 그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애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니? 여긴 휴식을 위해 온 거잖아. 어머님, 제가 아이 교육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보고만 계세요. 뭐라고? 내가 보고만 있으라고? 내 손자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님도 선우 오빠 키우실 때 열심히 가르치고 싶으셨잖아요. 그때는 형편이 안 돼서 못하신 거고 전 민준이한테 그런 한이 남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괴롭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 괴롭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옛날 생각만 하시면서. 뭐? 옛날 생각. 두 사람의 언쟁이 점점 격해지자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공부하기 싫어. 진순이랑 놀고 싶어. 민준아, 여보, 무슨 일이에요? 부엌에서 일하던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당신도 좀 말려보세요. 지영이가 휴식도 없이 애를 이렇게. 아니, 어머님이 자꾸 제 교육 방침에 간섭하시니까. 간섭이라고?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을. 걱정이면 어머님 세대의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른 시대라고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민준이는 진순이의 목덜미를 붙잡고 계속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있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지영아,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안 됩니다. 어머님, 제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민준아, 얼른 가방 가져와. 이 순간 진순이가 갑자기 민준이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민준이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진순아, 비켜. 지영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숙제부터 해야 해요. 진순이는 나중에 놀아주면 되잖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영아, 넌 지금 아이의 현재를 망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그만하시죠. 제 교육 방식을 이렇게까지 부정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시작된 이 긴장감 속에서 양평의 겨울 아침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던 며칠 후의 저녁,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선호였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작은 떨림이 저녁 내내 이어져 왔던 그녀의 마음은 아들의 발신번호를 보는 순간 더욱 크게 요동쳤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우리 아들 무슨 일이니? 저번에 일,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고, 지영이 마음도 이해가 돼서, 제가 중간에서 너무 아무것도 하지 못했네요. 선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 아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며느리한테도 그렇고.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저도 요즘 민준이를 보면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나들이 가는 게 어떨까 해서요. 나들이? 네, 민준이도 답답했을 것 같고 지영이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학원 스케줄도 다 비워뒀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주말 스케줄을 양보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남한산성 올라가는 건 어떠세요? 민준이가 성곽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거기 올라가면서 역사 이야기도 해주고 자연스럽게 공부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지영이도 이번엔 학습지고 뭐고 다 놓고 가기로 했어요. 진순이도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진순이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지영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직접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자기도 요즘 민준이를 보면서 고민이 많대요. 아니야.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왔는지도 모르지.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 그저 우리 민준이가 힘들어 보여서 그랬던 거야. 이번 주말에 날씨도 좋대요. 아버님도 모시고 다 같이 가요. 아버님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민준이가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할머니가 민준이 좋아하는 김밥도 싸갈게. 지영이도 좋아하는 유부초밥도 만들고.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이번 나들이가 가족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남한산성 가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네. 민준이도 좋아할 거야. 나도 벌써부터 설레는구만. 진순이도 데려간대요. 저번에 그렇게 다퉜는데 선호가 이렇게 중간에서 잘 풀어주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제법 어른이 됐네. 다음 날 아침 지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 나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죠. 민준이도 너무 좋아하네요. 어제 밤부터 신이 나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진순이 간다는 말에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녀는 따뜻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영아, 엄마도 미안해. 내 마음을 더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준비할게. 주말을 기다리는 동안 민준이는 매일 전화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순이도 꼭 데려가는 거죠? 산성 올라가면서 진순이랑 경주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학원 숙제도 없대요.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맛있는 김밥도 많이 싸갈게. 산에서 먹는 김밥이 제일 맛있지. 할머니, 이번에는 엄마가 태블릿도 안 가져간대요. 신나요. 민준이의 해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이번 나들이가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며느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민준이의 밝아진 목소리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풀어지는 가족들의 마음처럼 차가웠던 겨울 날씨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의 나들이를 기다리며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진순이도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한파가 몰아치던 토요일 아침, 그녀는 남한산성 입구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이었던 오전 10시가 지난 지 벌써 1시간이 넘었지만 아들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좀 더 따뜻한 데서 기다릴까요? 손가락이 다 얼어버릴 것 같아요. 남편이 붉게 얼어버린 손을 비벼가며 말했습니다. 진순이도 추위에 떨며 그들의 발치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이제 올 거예요. 그녀는 꽁꽁 언 손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얼굴이 따갑고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옆 가게 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예보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질 거라 했습니다. 진순아, 너무 추운데 차에서 기다릴까? 진순이의 털이 하얗게 서리로 덮여갔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주차장 입구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민준이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영하의 한파 속의 노부부와 개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여보, 발가락이 다 얼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들어갈까요? 남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아팠고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하지만 그녀의 희망적인 말과는 달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서운함과 분노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켤 때마다 부재중 전화만 늘어갔습니다. 추위에 휴대폰 배터리마저 방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고 칼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진순이의 털에 눈이 쌓여갔고 그들의 옷도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진순아, 우리 그만 집에 가자. 진순이가 그녀의 발치에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마다 그들의 어깨를 때렸고 얼굴이 따끔거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한동안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차 히터를 켜도 좀처럼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기다렸지만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고 단지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진순이가 덜덜 떨며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가슴 속에서 더욱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양평의 칼바람은 계속해서 불어댔고 그녀의 마음 속에도 차가운 서린이 쌓여만 갔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그날 저녁, 그녀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들 선호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장모님이 갑자기. 뭐라고? 장모님이 오셨다고? 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셔서.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시간이나 혹한 속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제야 이런 변명을 한다니. 선호야,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이 맞니? 어제 저녁에 연락받았으면 우리한테 먼저 알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어떻게야? 장모님이 오시면 부모는 버려도 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순이가 놀라 그녀의 발치에서 움찔했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지영이가 전날 밤부터 준비한다고. 그럼 내 마누라는 음식 준비할 시간은 있고 우리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없었다는 거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이게 실수로 넘어갈 일이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영하 15도에서 진순이까지 데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다음은 무슨 다음?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희 장모님이나 잘 모시고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진순이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낑낑거렸습니다. 잠시 후 지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저희도 당황했어요. 민준이도 많이 속상해하네요. 그녀는 문자를 읽자마자 삭제해버렸습니다. 민준이가 속상해한다고 그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는 모르는 걸까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순아, 너도 민준이 보고 싶지? 진순이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녘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장모님께서도 많이 죄송해하세요. 다음에 꼭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죄송해 하신다고. 그런데 왜 직접 전화 한 통 없는 걸까요? 아들은 이제 장모님 말 한마디에 친부모와의 약속도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내가 우리 선호를 어떻게 키웠다고. 이제는 장모님이 더 소중하니.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서림은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선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도 지영이 보내는 문자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변명이, 사과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단 한 번의 성의 없는 사과로 이 배신감이 치유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순아, 이제 우리끼리만 살자. 다시는 저런 약속 같은 건 잡지 말자. 진순이가 그녀의 발치에 웅크리고 누워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갔고 차가운 겨울바람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순이와 보내는 시간만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40년을 넘게 온화한 성격을 유지해왔던 남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여보, 전화기 좀 주세요. 당신 설마.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소. 도대체 얼마나 버릇없이 굴길래?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든 남편은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선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네? 아버지, 지금은 장모님이. 장모님이 뭐가 그리 중요해서 친부모는 이 추위에 2시간이나 세워두고. 처음 듣는 아버지의 격양된 목소리에 선호가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너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지원했는지 알기나 하니? 내 집 대출금 이자만 해도 매달 150만 원씩 내가 대주고 있잖아. 아버지, 그게. 조용히 해. 내 말 끝날 때까지 듣기나 해. 너희 차도 내가 사줬고 민준이 영어 유치원비도 내가 매달 보태주고 있는데 이제는 장모님 앞에서는 꼬리 살살 치면서 친부모는 무시해도 된다 이거지? 조화기 너머로 선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너한테 가는 돈 한 푼도 없다. 내 집 대출금도 알아서 해결해. 장모님한테 가서 도움 받아보던가.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대출금을 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장모님한테 말씀드려봤니? 아니면 장모님 앞에서는 내가 다 해결하는 것처럼 으스대고 있구나.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됐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라. 너희 집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도 창피하다. 내일 당장 법무사 사무실 가서 내 앞으로 바꿔. 아버지,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무슨. 너는 이미 우리 아들이 아니야. 장모님 아들이나 잘하고 살아라. 전화를 끄는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말리지 마시오. 이번만큼은 가만두지 않겠소. 잠시 후 선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문자를 보자마자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은행 앱을 열어 자동이체 해지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잠시 진정하시고. 이번엔 안 됩니다. 당신도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했습니까? 이제는 확실히 가르쳐줘야 해요. 지영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당신 봤지? 돈 끊는다니까 이제야 연락 오는 거 봤지? 남편은 그날 밤 내내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아들 내외를 위해 해왔던 금전적 지원 내역들이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근저당권 말소 관련 상담하려고 하는데요. 그녀는 남편의 단호한 행동에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월의 매서운 겨울날, 아침부터 현관 밖에서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선호와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문을 열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요. 진순이가 현관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진순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진순아, 안 돼. 저 사람들은 이제 남이야.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요. 제 어머님께서도 많이 책망하셨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대출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저희 형편으로는 선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였구나. 남편이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사과드리러 온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번처럼 하지 않을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래. 또 장모님 오시면 우리 버리고.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순이가 그녀의 발치에서 낑낑거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제발.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어깨에도 하얀 눈이 쌓여갔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많이 울었어요. 지영의 말에 그녀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2시간을 기다린 그 참담했던 순간들. 이제 가거라. 너희들 다 필요 없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가라고.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지치는 줄 알아? 어머님, 아버님 문 좀 열어주세요. 현관 밖에서 들리는 애원하는 목소리에 그녀는 냉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제 너희가 느껴봐야지. 1시간이 지났을 때 지영의 기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날 우리는 2시간을 꼬박 기다렸어. 아직 1시간이나 남았네. 1시간 30분이 지날 무렵 지영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뭐라고?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보복하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보복. 내가 보복을 한다고?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저희가 사과하러 온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이렇게까지는 무슨. 너희는 아예 연락도 없이. 연락 못 드린 게 잘못이죠. 하지만 어머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너무 유치하세요. 그 말에 그녀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치하다고? 내가 유치해. 내가 뭘 안다고. 네, 유치하세요. 어른이 이렇게 안가품하시는 거. 안가품? 안가품이라고? 너는 시부모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줄 아니? 무시가 아니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 어머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했는지. 아, 그래. 내 어머님이 더 중요하지. 우리 아들도 이제 장모님만 찾아다니고.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제는 정말.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위 때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최악이에요. 이렇게 몇 시간을 추위에 세워두시고 이게 시부모가 할 짓인가요? 너희는 자식이 할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전 정말 실망했어요. 이런 분이실 줄은 몰랐어요. 실망? 내가 나한테 실망했다고? 너야말로. 여보, 우리 그만 가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지영이 선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 가봐. 장모님 집으로 가. 거기가 더 좋을 테니. 네,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올게요. 어머님이 이런 분이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뭐? 이런 분이라니. 너야말로. 저희가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악랄하게 굴으시다니. 악랄하다고? 내가 감히. 여보, 가요. 이제 진짜 못 있겠어요. 어머님, 저희 다시는 안 올 테니 걱정 마세요. 분노로 가득 찬 지영의 목소리가 겨울바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악랄하다고? 내가 감히 시어머니에게.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끓여두었던 된장국이 아직도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당신들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희가. 지영의 날선 목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이성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펄펄 끓는 된장국 냄비를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너희들이. 어머니, 그게 뭐예요? 선호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는 내가 악랄한 게 뭔지 보여줄게. 그녀는 끓는 된장국을 아들 부부를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공중에서 하얀 연기를 일으키며 날았습니다. 악! 지영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들의 옷과 얼굴에 튀었고 순식간에 된장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님이 미쳤어요. 완전히 미치셨어. 그래. 내가 미쳤다. 너희 같은 자식들 때문에. 여보, 이게 무슨... 어머님. 선호가 지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코트는 된장국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셨어요? 이러고도 어머님이세요? 지영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느껴봐.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지영이 소리치며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데인 자국이 그녀의 얼굴과 목덜미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부터 가야겠어. 그래. 가봐. 이제 다시는 오지 마. 이게 우리 집 마지막 된장국이다. 그녀는 냄비째 나머지 된장국을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눈 위에서 하얀 증기를 일으키며 녹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셨어요. 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넘었다고? 너희가 먼저 그 선을 넘은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건 폭행이에요. 폭행. 그래. 신고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진순이가 놀라 끙끙거리며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요.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지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목의 화상, 자국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그래. 가.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선호가 지영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옷에서는 된장 냄새와 함께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당신들 같은 자식. 이제 없어도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진순이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낑낑거렸습니다. 다 끝났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차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남겨진 된장국 자국과 발자국들이 하얀 눈으로 천천히 덮여갔습니다. 된장국 사건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휴대폰에는 형식적인 문자만이 쌓여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도 찾아뵐까 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오는 기계적인 문자. 진정성 없는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지영이는 어떻게 지내니? 보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물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아직도 많이 화가 나 있어서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호는 혼자서 두어 번 찾아왔지만 그저 현관 앞에 서서 형식적인 인사만 하다 갔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서요. 그런 말도 내가 시키는 거니?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누라는 아직도 나를 용서 못하겠다고? 그게 지영이가 됐다. 너희 둘 다 진심으로 화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구나. 매번 찾아올 때마다 지영의 얼굴에 남은 화상 자국 때문이라고만 하는 선호.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어머님, 이번 주말에도 그만해라. 이런 식의 형식적인 사과는 필요 없다. 양평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물을 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순이는 여전히 대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영이는 정말 한 번도 오고 싶다는 말을 안 하니? 선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관계는 제자리였습니다. 형식적인 문자와 의미 없는 방문, 그리고 여전히 굳게 닫힌 며느리의 마음. 진정한 화해는 멀기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너희는 정작 진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 거니? 그녀의 물음에 선호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시간은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여름 또다시 현관 앞에 선호가 서 있었습니다. 매번 그랬듯 형식적인 인사와 준비해온 듯한 사과의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꼭 한 번만 봐주세요. 그녀는 창문 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와이셔츠, 대충 맨 넥타이, 그리고 손에는 또다시 비싼 과일 상자. 그의 모든 것이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문 열어주시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 아이 지금도 지영이 등 뒤에 숨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눈치 보느라. 어머님, 제발요. 선호야,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진정으로 사과하러 온 게 맞니? 네. 그럼요, 당연히. 그럼 지영이도 이 사과에 동의하고 있는 거니? 순간 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지영이는 아직 역시나 넌 아직도 양다리야.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마누라 눈치 보는 마음, 그 어느 쪽도 진심이 아니구나.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전 정말로. 며느리는 아직도 나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며. 그런데 왜 너만 여기 와서 이러는 거니? 선호의 입에서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더 이상 이런 식의 형식적인 방문은 사양이다. 어머님, 내가 진정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내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부터 해라. 그리고 너희 둘이 진정으로 화해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오너라. 남편도 일어섰습니다. 선호야, 이제 돌아가라. 내 어머니 말씀이 맞다. 아버님까지. 너는 아직도 어린애야. 어른이 되려면 멀었어. 그날 이후 선호의 발걸음은 뜸해졌습니다. 가끔 오는 문자에도 이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보고 싶어 해서요. 이번 주말에 잠시. 항상 같은 패턴, 같은 내용의 문자들. 그녀는 이제 그런 문자도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이게 맞아요. 저 아이가 진정한 뉘우침을 알기 전까지는. 마당에 진순이가 무언가를 느꼈는지 슬프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문 앞을 서성이지도 않았습니다. 진순아, 너도 알았구나. 저 아이들의 진심 없는 마음을.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은 그 바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보다는 차라리 이대로의 단절이 나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된장국 사건 이후 수없이 받았던 형식적인 사과와 면목 없다는 말들. 그러나 그 어떤 말에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서요. 창밖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진순이가 눈을 맞으며 서성거렸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자 선호에게서 또다시 형식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도 시간도 모두 예측 가능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요? 마누라 눈치 보느라 이렇게 위선적으로 굴다니.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제는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순아,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자. 진순이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처럼 그녀의 마음도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아마도 선호는 앞으로도 가끔씩 형식적인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뱉은 진심 없는 말들이, 위선적인 행동들이 그녀의 마음을 조각조각 부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양평의 하얀 눈이 계속해서 내렸고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서서히 녹아 사라져갔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